옛날 어떤 왕국에 몰래 짝사랑하는 검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황금 왕자에 앉아 푸른 윤을 가진 하얀 고양이를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순수한 천사의 날개와 플래티넘 블론드 헤어를 가진 소녀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고대의 언어를 어둠의 마법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에서 붉은 빛이 도는 검은 머리의 소년이 식량을 구하기 위한 사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걷던 중 아스토라는 하늘의 얼룩덜룩한 먹구름을 멍하니 바라보며 어른들의 조언을 경청했습니다. 갑자기 당황한 삼촌이 달려와 큰 소리로 괴물들이 나타났다고 외쳤습니다. 마을을 공격하는 중이었다. 어른들의 지시에 따라 소녀는 어린아이 3명을 이끌고 산속 동굴로 피신했다. 도망치는 중에 아이 하나가 넘어지자 아스토라는 멈춰 섰다. 넘어진 아이를 돌보는 사이 거대한 정갈 같은 괴물이 공격해왔다. 소녀는 가지고 있던 칼로 싸우려 했지만 괴물의 단단한 피부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첫 번째 아이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죽었다. 그는 소녀를 안고 목숨을 걸고 계속 달렸지만 괴물은 그를 따라잡았다. 또 다른 아이가 희생되었고 아스토라에게 여동생을 맡기며 그가 지켜주기를 바랐다. 4명에서 마지막 반쪽 아이와 소년만 남은 채 그들은 극심한 위험 속에서 피난처에 도착했다. 그가 도움을 청하려 소녀를 데리고 갔을 때 그의 목소리는 고요한 공간에 홀로 울려 퍼졌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비극적으로도 마을 사람들은 괴물들과의 이전 전투에서 모두 죽었고 무기는 원시적인 농기구뿐이었다. 그토록 거대한 짐승들, 엄청난 힘 앞에 어떻게 살아남기를 바랐을까요? 파괴적인 힘 앞에 말이죠. 이제 소년만이 그 재앙에서 살아남았고 한때 웃음 가득했던 마을에는 외로운 한 영혼만이 남았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던 마을에 이젠 외로운 한 영혼만 남았습니다. 하늘은 갑자기 험악해졌고 비는 남은 자들의 슬픔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남겨진 자들의 슬픔 위에 말이죠. 은발의 노년기사 스커스는 다른 이들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 잔인하고 괴물 같은 생명체들에게 공격당한 마을들. 그는 우연히 아스토라가 잔혹하게 살해당한 희생자들을 위한 무덤을 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잔혹하게 살해당한 영혼들을 말이죠. 아스토라의 말에 따르면 근처 마을들도 그 괴물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생존자는 없었다. 아무런 생명의 흔적도 없었다. 이때쯤 아스토라는 무덤을 파느라 거의 기진맥진했고 그의 허기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스키르스로부터 빵 한 덩이를 받자 아스토라는 배고픈 호랑이처럼 그것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다 마음을 가라앉힌 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스토라는 자신이 원래 이름도 없고 나이도 알 수 없는 아이였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거두어졌다고 말했다. 그가 살았던 나라는 아무강이라 불리는 자가 다스리고 있었다. 아스토라는 스키르스에게 왕이 아직도 정의를 생각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불평했다. 그런 괴물들에게 그토록 자유롭게 날뛰게 둘 수는 없다. 정의에 대해 묻자 아스토라의 눈에는 평화와 행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가득 차 있었다.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었다. 그의 대답에 스키르스는 자신의 앞에 있는 아이가 너무 순진하다고 느꼈다. 어쩌면 그래서 그는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안식처를 마련했는지도 모른다. 아스토라는 하늘을 뚫은 듯한 느낌이 들 때까지 계속 파고들었다. 그의 삽질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떠남을 계속 이어가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아스토라의 상태를 개선하지도 그의 미래에 어떤 의미도 주지 못했다. 늙은 병사는 아스토라가 일어서기를 바라며 그의 앞에 검을 던졌다. 도망치는 대신 싸워야 한다는 것, 그들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마지막 위식,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는 것 이상으로 말이죠. 아스토라는 자신만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 그는 일어서서 스키르스의 모든 공격을 받아쳤고 놀랍게도 스키르스의 검을 쳐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모습에 노병은 기뻐했습니다. 그 노병 앞에는 그가 찾던 아무강의 계승자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찾던 자가 지도자의 상징인 검이 스키르스에 의해 아스토라에게 건네졌습니다. 누가 그에게 수도의 대저택으로 가서 자신을 아무강의 후계자, 아무강자라고 주장하라고 했을까요? 밤에 발루스의 신뢰를 얻어 그를 돌보려 애썼던 스키르스는 아스토라가 자신의 시대를 이용해 이 불완전한 세상을 바꾸기를 바랐습니다. 아스토라의 눈물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안에 후광이 나타나 그의 선택받은 자의 지위를 확정지었고
아무강은 공식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 행복의 바다로 향했습니다. 흰 머리 소녀 아이리스와 시로 왕국의 병사들은 어둠 속 악마들을 몰아낼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리스는 시로 왕국의 여왕이며 일시적으로 악마들을 물리친 후 악마들과의 전투 후 모든 병사들은 다음 전투를 대비하여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철저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암흑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편 아이리스는 깊은 생각에 잠겨 어둠의 화신임을 깨달았다. 킹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시로 군대가 다음 전투에서 고전할 수도 있었다. 대립. 자신의 힘만으로는 나중에 저항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그녀는 어쩌면 그래서 병사들에게 각 전투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세심하게 훈련할 것을 촉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강의 저택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아스토라는 수수께끼의 기사를 만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스키르스가 전에 말했던 발루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돌아가셨습니다. 고 발루스 국왕계 뒤를 이은 암흑의 왕자로 자신을 소개하며 그를 즉시 알아보고 스키르스의 지시대로 아스토라를 저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죽음 전에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 시로 왕국은 지도자 아이리스가 쉴 새 없이 어둠에 대비하며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마법사 시마는 키로 왕국이 고대어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왕의 영혼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키로 왕국이 고대어에만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왕의 영혼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리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의 왕국 왕이 갑자기 미쳐서 제어할 수 없이 모든 것을 파괴하다가 어둠의 왕의 자리가 계승된 후에야 각 왕국들의 평화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 병사들이 아이리스에게 바알이라는 서쪽 수도를 공격하는 군대에 대해 알렸다. 서쪽 수도 메데스가 바알이라는 첫 폭풍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왕국을 이끌 책임감에 무거워진 아이리스는 어둡고 고요한 밤하늘에 하얀 날개를 펼치고 곧바로 임박한 위험에 맞설 곳으로 향했다. 여왕이 불안해한다는 것을 깨달은 가장 강력한 병사들과 마법사들은 왕국은 서쪽 수도로 급히 아이리스를 따라갔다. 반대편에서는 강력한 악마 메데스 바알이 파괴하고 있었다. 시로의 아름다운 수도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파괴하고 있다. 오락. 왕국의 병사들은 마법 공격과 날카로운 화살을 쏘았지만 이것은 바알의 두꺼운 피부에 대해서는 개미 물림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다. 그는 수도의 병사들이 누워있는 가운데 무자비하게 목숨을 앗아갔다. 죽음 직전에 이 중대한 순간에 렌시아의 엘프왕이 고급 마법을 휘두르며 죽음의 발톱인 바알을 적시에 가로막기 위해 조절된 영혼들. 다행히 병사들의 목숨을 구하며 그는 수백 년간의 고된 훈련으로 갈고 닦은 마법, 기술들을 사용하여 흉포한 괴물을 막아냈습니다. 사나운 괴물을. 그때 메데스를 지원하러 가던 시로의 병사들은 예상치 못하게 어둠의 군대와 마주치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쿠로의 병사들은 시로의 군대에게 적의를 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그들의 몸과 영혼을 집어삼키는 듯했고 이 무고한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공격했습니다. 양측 모두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아트란시아는 정령의 힘을 이용해 맹렬한 공격을 계속 퍼부었다. 강력한 바알을 상대로. 하지만 바알의 무시무시한 힘은 부정할 수 없었다. 아트란시아가 휘두르는 정령의 각 공격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치는 천둥 같은 망치와 같아 땅을 진동시켰지만 괴물은 태연하게 모든 공격을 가볍게 막아냈다. 손쉽게. 사나운 악마는 가차없이 반격했고 그 공격 하나하나가 치명적이고 무자비했다. 바알이 강력한 일격을 날리자 그 압도적인 힘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힘을 합쳐 견고한 마법 방패를 만든 새 영혼은 그의 공격을 견딜 수 없었다. 그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 이 순간 아이리스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하나 고통스럽게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악에 대한 증오가 사나운 불꽃처럼 타올랐다. 분노한 아이리스는 빛나는 날개를 펴고 날카로운 검을 들고 바알을 향해 날아갔다. 시로 왕국의 군인들은 무고한 농민들과도 마주해야 했다. 어둠에 조종당했다. 그들은 모든 의식을 잃고 무의식적으로 악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계속해서 군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아이리스는 여전히 바알과 맞서 싸우며 일련의 고대의 기술이었지만 바알에게 그녀와의 싸움은 단지 취미에 불과했고 잔혹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이었다.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자 아이리스는 고대 언어의 모든 힘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고대의 언어의 힘을. 하지만 아틀란티아가 그녀를 막았다. 고대의 시조가 더 이상 압력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상대할 만한 자가 없다고 느낀 바알은 등을 돌리고 떠났고 군중은 어리둥절해했다. 위기가 지나고 새벽의 빛이 하늘을 다시 밝히며 시로 왕국 전체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온 시로 왕국에 아이리스와 병사들은 서로 돕고 협력하여 황폐해진 수도를 재건했습니다. 어둠의 왕국에서는 시로와의 전쟁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고블린이 쿠로의 왕에게 즉시 처형당했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이 영원한 밤에 굴복해야 하므로 푸른 하늘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쿠로의 주민들은 어둠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불문율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시로와 쿠로의 공조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면 암흑군은 휴식을 취할 것이고 그는 새로운 시대가 무의미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보고 싶었던 것은 계승자들의 유용성이었습니다. 그가 보고 싶었던 것은 후계자들의 쓸모였습니다. 발루스가 어둠의 왕국에서 돌아왔을 때 아스토라는 발루스에게 검술을 가르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왕들을 모셨던 베테랑 기사는 아스토라가 다음 왕위를 놓고 경쟁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발루스는 병사들에게 검술을 가르치는 책임뿐만 아니라 나라의 거친 원석들을 다듬는 중요한 역할도 했습니다. 가르치는 방식은 엄격했지만 발루스는 여전히 아스토라를 애정 어린 마음으로 훈련시켰고 그의 재능을 날마다 더욱 갈고 닦았습니다. 게다가 아스토라는 따뜻한 빛을 바라는 마음씨를 지녔고 백성들이 재산과 집을 재건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왕국의 백성들이 재산과 집을 다시 일으키도록 도왔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아스토라는 발루스의 무장을 해제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악마의 손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절망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소년에서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스키르스가 젊었을 때 입었던 옷을 아스토라에게 맡겼습니다. 황량한 키로 땅에서 어둠의 병사들과 왕국의 공주 그로자는 잠재적인 후계자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이 척박한 땅에서의 힘든 여정을 불평하는 동안 괴물들이 갑자기 그로자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지도자다운 힘으로 그녀는 그 악마들을 자신들의 한계를 모른 채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병사들이 그녀의 뛰어난 실력에 감탄하는 사이 그로자는 잠시 방심하여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남은 짐승의 공격을 받았다. 그녀의 목숨을 노렸다. 갑자기 뛰어난 검술 실력을 가진 한 젊은이가 나타나 손쉽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여 남은 짐승을 죽였다. 그 인물 뒤에는 이제 강력한 기사가 된 아스토라가 있었다. 발루스와 함께 수개월간의 혹독한 훈련과 검술 연마 덕분이었다. 이 순간 그로자는 자신의 앞에 있는 젊은이에게 매료된 듯했고 자신이 이 황량한 땅에 온 이유를 잊은 듯했다. 몽환적으로 아스토라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병사들은 그로자에게 그 젊은이를 붙잡으라고 재촉했습니다. 그가 바로 그녀가 이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수도의 작은 선술집에 들어간 후 그로자는 도전을 제안했다. 아스토라가 왕국 내 다른 경쟁자들과 경쟁하여 위대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 히로의 검, 그리고 아스토라는 공주의 소원에 기꺼이 동의했다. 다음 테이블에서는 눈에 띄게 붉은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을 가진 젊은 남자가 술을 마시며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엿듣고 있었습니다. 시로 왕국에서 아이리스는 애수 어린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황금 왕자에 앉아 그녀의 부당한 이별에 대해 끊임없는 후회를 느끼며 시로의 악마군과의 치열한 전투에서의 주제들. 국가의 지도자로서 그녀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생명이 죽음의 손에 떨어진다. 깊은 생각에 잠긴 여왕을 본 시마는 다가가 위로하며 아이리스가 다소 안도감을 느끼도록 도왔고 메티스로 가서 방어시설을 재정비할 허락을 구했습니다. 메티스의 방어시설을 재정비하겠다고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시로의 평화로운 시대.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따뜻한 새벽 햇살이 여왕이 백성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는 곳을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시마는 그 소중한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두 여인은 군주가 짊어져야 할 책임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돕기로 하고 왕국을 다스릴 길을 나섰습니다. 밝은 빛을 내뿜는 탑 근처에는 백색 마녀의 거처가 있었는데 시마와 아이리스는 그곳에서 현자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여왕의 계승은 아이리스와 시마에게 약간의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왕국의 지도자를 대신해야 하는 큰 책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순수하고 순진한 영혼을 유지했습니다. 아이리스는 저녁 식사를 위해 시마의 가족과 함께 산나물을 따며 숲속에서 어린아이처럼 뛰어놀았습니다. 시마의 가족과 함께요. 웃음으로 가득 찬 아늑한 저녁 분위기는 피오스가 아이리스를 친절하게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다줄 때까지 잠시였습니다. 아이리스는 여전히 생각에 잠겨 군주가 백성을 이끄는 역할의 의미를 깊이 고민했다. 백성을 이끄는 것의 의미를 페오스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여왕을 지키는 검이 되고자 하는 존경과 열망입니다. 시적인 절벽의 평화로운 배경 속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이리스의 부드러운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가 혼자 생각에 잠겨 서 있을 때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하얀 구름 아래에서 그녀를 공격하는 것이 나타났다. 아이리스는 재빨리 정화의 주문의 힘을 사용하여 그림자들을 물리쳤다. 맑은 푸른 하늘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아이리스에게 여왕의 진정한 역할은 왕국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일깨워 주었다. 외로움에 맞섰지만 이겨내야 합니다. 한편 어둠의 왕 아스토라의 저택에서는 스키르 혈통의 대표가 왕국의 어둠의 왕자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시합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발루스는 자신이 훈련시킨 기사를 완전히 신뢰하며 아스토라와 함께 토너먼트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스토라의 현재 실력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토너먼트 장소에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거대한 검키로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위험한 생물들로 가득 찬 경기장에서 열린 1라운드는 최종전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남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생물들이 풀려나자 각 후보들은 자신의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법에 능숙했고 다른 이들은 숙련된 궁수로서 손쉽게 한 방에 생물들을 제압했습니다. 순간의 방심으로 한여 마법사의 화염 마법이 악마를 죽이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전에 이 짐승들이 초래한 파괴를 목격했던 아스토라는 가만히 서서 다른 사람들이 다시 다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결단력 있는 행동은 우연히 마법사를 구했지만 모든 경기장의 다른 참가자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거대한 악마가 풀려나자 순식간에 모든 참가자들을 제압했습니다. 현재 참가자들입니다. 발루스의 혹독한 훈련 덕분에 아스토라는 단 한 번의 검격으로 강력한 악마를 물리치고 최종 3인에 들었습니다. 붉은 머리의 참가자 에터스는 경기장에서 다른 닌자 하나가 아스토라를 뒤에서 공격하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그 비겁한 상대를 무자비하게 제압하고 두 사람 모두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다음 라운드를 앞두고 휴식 시간 동안 에터스는 아스토라가 이전에 약한 참가자들을 구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는데 다른 사람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꼭 다른 사람을 구해야 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약자는 강해져서 스스로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토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에터스의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버리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경기 시작이 선언되자 에터스는 공격적으로 폭풍처럼 아스토라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토라는 갈고 닦은 힘과 체격으로 쉽게 에터스의 검을 날려버렸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려는 아스토라의 이상을 받아들이지 못한 에터스는 자신의 검을 집어들고 다시 한번 승부를 내려 했습니다. 결국 아스토라가 승리하여 에터스의 완전한 존경을 얻었습니다. 그의 실력에 대한 존경심, 아스토라는 대검 키로를 받아 공식적으로 암호강자가 되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발루스는 아스토라에게 중요한 편지를 왕위 계승자를 대신하여 시로 왕국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스토라는 무언가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넓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스토라를 시로 왕국으로 실어 나르는 배에서 키로 병사들은 기름을 보급하는 동안 큰 소리로 노래했습니다. 나무로 된 배는 아스토라의 눈앞에서 하얀 구름을 뚫고 빠르게 나아갔고 그가 전에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시로의 땅이 드러났습니다. 에터스와 그로자는 그가 이 낯선 땅에 도착하면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두 나라가 아직 전쟁 중일 때 에터스는 자신이 특별사절로 위장하고 아스토라가 비공식 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호원 역할을 하자고 제안했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사절이 가장 먼저 표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배가 정박했고 페오스가 직접 아스토라의 일행을 맞이했다. 그는 키로의 대표가 이 아름다운 왕국에 악의적인 의도로 왔다고 의심했다. 에터스는 매우 기민하게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즉시 이해하고 페오스에게 키로 사람들 스스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친 왕 앞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뿐입니다.
뛰어난 외교술 덕분에 에터스는 페오스를 쉽게 설득했고 시로 왕궁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왕궁으로 가는 길, 아스토라는 시로가 온통 평화로 가득한 나라이기에 매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그의 이상과 같았습니다. 행복으로 가득 찬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스토라와 에터스는 외국인이었기에 현지인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웅장한 왕궁에 들어서서 아이리스가 왕자에 다가가자 아스토라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리스는 편지를 읽은 후 두 왕국 간의 화해 가능성을 부정하며 어둠이 저지른 잔혹행위가 너무나도 컸기에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에터스는 그 악마들이 나타난 이유를 재빨리 설명했다. 키로 왕국도 그들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는데 그 왕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모든 것을 파괴하기만 원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리스는 가장 큰 장애물인 바알이 패배하면 키로 왕의 다음 목표는 시로 왕국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옆에서 아스토라는 조용히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고 자신있게 그가 왕위를 계승하면 그런 불행한 갈등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늙은 왕의 통치는 끝나가고 있었고 그는 시로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했다. 하지만 시로 왕국의 지도자들은 어둠의 왕의 제안을 믿기 어려워했다. 아이리스는 며칠 후에 답을 주겠다고 결정했다. 한편 키로 왕국에서는 사절이 위험에 처한 동안 병사들은 서로 장난스럽게 별명을 지어주다가 그로자에게 혼나서 배를 청소하게 되었다. 갑자기 그로자는 급히 왕궁으로 소환되었는데 키로가 파괴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아스토라와 에도르스는 궁궐에서 휴식을 취했고 페오스가 떠나기 전에 아스토라는 그에게 빛의 왕에 대해 물었지만 페오스는 아스토라가 평민이기 때문에 왕국의 지도자에 대해 묻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둠의 왕자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눈치챈 에도르스는 아스토라가 키로의 평화를 가져오려는 조급한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시로가 자신들만 옳고 키로는 틀렸다고 생각하며 빛의 왕이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리려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토라는 에도르스의 생각을 즉시 일축하며 차이점을 인지했습니다. 시로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아이리스는 조약에 대한 결정이 그녀에게 달려있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반면 아이리스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백성의 안전을 위해 지도자로서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두 나라의 주요 인물들이 왕궁에 모였습니다. 아이리스는 조약 체결 전에 바알을 물리치는 것에 대한 키로 시민으로서의 아스토라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아이리스는 그의 대답에 설득당했습니다. 아스토라는 키로 백성이 두 왕국 간의 조약을 통해 바알로부터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아이리스를 설득했습니다. 두 왕국의 조약을 통해 키로의 백성을 바알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을 말했습니다. 시로의 첫 햇살이 쏟아지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시대 아이리스는 조약에 서명하는 데 동의했고 두 왕국은 연합하여 악마 바알을 물리치고 백성의 평화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하얀 날개를 펼친 아이리스는 키로 왕국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사악한 악마 바알을 물리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왕의 마음은 끊임없이 검은 머리의 젊은 남자를 떠올리며 그가 진정 어둠의 왕국의 왕자임을 생각했습니다. 한편 페오스는 자신의 여왕을 걱정하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티스 수도에서 돌아온 시마는 외국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메티스 수도에서 돌아온 시마는 외국의 정세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키로 왕국으로부터 온 편지를 검토했을 때 두 왕국의 관계 상황은 키로 왕국으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두 왕국이 바알을 물리치기 위해 연합하기로 휴전에 합의했음을 알았습니다. 바알을 물리치는 데에 이 기간 동안 시로는 키로의 성의를 보여주기 위해 두 사절을 인질로 잡아둘 권리가 있었습니다. 키로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한편 아이리스는 어둠의 왕국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얀 구름 너머에는 어두운 색조로 뒤덮인 땅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서 키로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위협을 알지 못한 채 일상생활과 상업을 계속했습니다. 갑자기 사악한 악마 바알이 나타났고 그의 날갯짓은 강력하고 파괴적인 토네이도. 반대편에는 키로 왕국의 최정예 병사들이 모여 거대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최고의 기사 발루스는 강력한 야수들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 왕국을 파괴하려는 악마를 그의 즐거움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런 힘으로도 수천 년 동안 대륙을 자유롭게
파괴해온 괴물을 이기기에는 부족했다. 발루스는 미리 짜놓은 계획에 따라 바알을 요새 깊숙이 유인한 뒤 가장 날카로운 무기들을 집중 사격하며 모든 화력을 집중했다. 마물의 거대한 몸체, 마물의 힘은 농담이 아니었다. 모든 물리 공격은 그에게 그저 파리와 같았다. 그의 두꺼운 강철 같은 피부는 가장 날카로운 창과 심지어 가장 강력한 그로자가 수년간 갈고 닦은 마법까지도 쉽게 막아냈다. 바알발은 왕국의 요새를 선회하며 날갯짓 한 번에 수많은 정의의 병사들을 날려버렸다. 엄청난 힘에 자만한 바알발은 마법사들이 설치한 함정에 걸려들었고 그로자와 발러스는 그들의 가장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고 땅을 뒤흔드는 충격을 일으켰다. 하지만 바알에게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는 손쉽게 모든 기술을 무력화했고 심지어 마법을 사용하여 그들을 조종하기까지 했습니다. 발루스와 그로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고 자신의 경호병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냉혹한 성격의 암흑왕이 때마침 그들을 구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구출되었습니다. 그는 바알의 몸을 어둠으로 감싸고 사악한 괴물과 막상막하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실력이 대등했습니다. 반면 바알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필살기로 왕의 어둠을 날려버렸습니다. 바알이 잔혹한 힘에 도취되어 승리감에 젖어 있을 때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다시 마법의 사슬에 묶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키로 왕국의 마법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날개를 가진 아이리스가 선조의 마법으로 발악하는 바알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왕국이 자존심을 버리고 연합하여 자신을 무찌를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물리치기 위해 암흑왕은 바알을 파괴하는 대신 타르타로스에 봉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악마와의 천년 전쟁을 끝내면서 시로 왕국 수도에서는 에다스와 아스토라가 마법사 시마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에다르는 그녀를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마 또한 키로의 백성들이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왕의 명령 때문에 싸워야만 했다.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던 아스토라는 갑자기 수도를 뛰쳐나갔고 바알과의 전투 후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온 아이리스는 고대 언어의 힘을 사용한 엄청난 부담감에 비틀거렸다. 그 힘 때문에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게 된 그녀는 쓰러지려는 순간이었다. 그때 아스토라가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를 잡았다. 피오스와 시마는 즉시 여왕을 살폈지만 외상은 없었다. 시마는 아이리스가 고대 언어의 힘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그리고 곧바로 궁으로 모셔가 치료했습니다. 이리스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수도로 돌아왔고 시마는 여왕을 깊이 걱정하여 밤낮으로 치유 마법을 사용하며 회복을 도왔습니다. 한편 에다스와 아스토라는 자신의 방에서 시로의 미녀들을 이야기하며 에다스는 시마가 자신의 취향에 딱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피오스가 조약이 순조롭게 체결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러 그들의 방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아스토라는 빛의 여왕을 걱정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건강 상태를 물었습니다. 피오스가 그를 단순한 하인쯤으로 여기며 묻기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때와는 달리 아이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덜 긴장해졌고 피오스는 그의 질문에 대답했다. 잠깐의 망설임. 피오스는 젊은 경비병 아스토라가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했어. 임무를 마친 아스토라와 에다르는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빛의 왕. 그들의 왕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한 번. 처참한 전투 이후 키로의 사람들은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집과 자본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로자는 긴 전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발루스를 만나 새로운 임무를 받아 전달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빛의 왕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로자는 오랫동안 비밀스러운 애정을 품어온 어둠의 왕자와 만날 생각에 흥분이 치솟았다. 그녀는 즉시 시로 왕국으로 출발했다. 시로 왕국은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왔고 두 마리의 공고양이가 맑고 푸른 하늘에서 장난스럽게 뛰어놀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탑과 충돌하여 다쳤다. 왕궁에서는 성공적인 의식이 매우 만족스러웠고 아이리스는 겸손하게 자신의 공을 주장하지 않았다. 여왕은 자신이 단지 작은 역할만 했다고 믿었고 카이로 왕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다. 에다르는 마법의 짐승들이 인간과 공존하는 카이로에 대해 설명했다. 주로 그림자에 의존하고 있다. 그는 여왕이 이번 피해에 대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리스는 바알과의 전투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순수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희망했다. 그들이 순수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희망했다. 에다르는 여왕의 고귀한 정신에 감탄하며 잔혹한 왕에게 청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두 왕국 간의 전쟁을 영원히 끝내기 위해 자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한편 히로에서 그로자를 태운 배가 도착했고 군인들이 그녀를 맞이하러 왔습니다. 그녀를 맞이하러 왔습니다. 왕궁에 도착하자 그로자는 즉시 어둠의 왕이 보낸 편지를 아이리스에게 전했습니다. 아이리스에게 전했습니다. 여왕이 중요한 편지를 열심히 읽는 동안 그로자는 그녀의 사랑하는 이의 시선이 빛의 왕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시선이 빛의 왕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편지 내용은 두 왕국 간의 일시적인 평화를 약속했기에 아이리스는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일시적인 평화를 약속했기에 아이리스는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어둠의 왕이 제안한 휴전은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알과의 끔찍한 전투. 답장을 쓰는 동안 아이리스는 손님들에게 직접 아름다운 수도를 보여주기로 했다. 히로에서 온 손님들에게 테오시마의 남동생 푸른 머리의 소년과 함께 도시 정원으로 내려가자. 소년은 여왕과 그의 형제자매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처음에는 키로에서 온 낯선 사람들을 경계했던 테오는 곧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안심했다.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피오스는 그 소년이 거기에 왜 있는지 궁금해했다. 테오는 탑과 충돌한 부상당한 곰 고양이를 치료하고 있었다는 것을 곧 기억해냈다. 탑과 충돌한 그는 한 손은 나무에 다른 한 손은 다친 곰고양이에게 얹었다. 나무에서 나오는 빛의 후광이 불쌍한 생명체를 서서히 치유했다. 기사 피오스는 시마에게서 배운 치유 마법을 짧은 시간 안에 익힌 소년의 마법 재능에 놀랐다. 짧은 시간 안에 시마에게 배운 치유 마법을 익힌 소년의 마법 재능에 놀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친 곰고양이는 치유되었다. 곰고양이는 테오에게 감사의 표시로 공손히 발을 엇갈아 놓고 날아갔다. 그 모습은 그로자에게 두 왕국의 곰고양이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히로에서는 곰고양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상인들에게서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그들의 매력은 부인할 수 없었다. 따뜻한 시선으로 아스토라는 아이리스 여왕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고 그것은 그로자를 엄청 질투나네요. 히로의 위상은 온통 검은색이었고 시로의 위상은 순전히 하얀색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로자는 그들이 옷을 바꿔 입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에다르와 피오스가 먼저 옷을 바꿔 입었고 그들의 새로운 모습은 여성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세 여성이 서로의 옷을 입어볼 차례가 되었을 때 그로자는 여왕의 드레스를 입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로 왕국에서는 외부인이 왕의 위상을 입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고귀한 전통을 이해한 그로자는 왕의 위상을 입어보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운 드레스 대신 아이리스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보게 했다. 하지만 아이리스가 그로자의 옷을 입었을 때 그들의 정신적인 차이로 인해 옷이 그녀의 날씬한 몸에 너무 헐렁해 보였다. 그로자는 여전히 아이리스의 이미지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품고 있어 왕자가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게 하려 했다. 하지만 시마가 개입하여 그로자의 옷을 입어보기로 했다. 밖에서는 남자들이 기다려야 한다고 불평하는 동안 세 명의 여성이 서로 매우 다른 옷을 입고 등장했다. 에다스는 아스토라에게 누가 가장 화려해 보이는지 물었고 아스토라는 세 여성 모두를 기쁘게 하는 답변을 재치 있게 했다. 저녁이 다가오자 피오스와 그로자는 놀라운 체스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피오스는 실력이 부족하여 졌습니다. 저녁이 깊어지고 여왕과 아스토라가 배가 고파하자 시마는 손수 손님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뛰어난 요리 실력으로 화려한 만찬이 금세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스토라는 요리들의 맛이 꽤나 뚜렷하게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고향에 계신 분들께서 이 왕국의 모든 음식이 키로의 음식보다 훨씬 싱겁다는 것을 에다스와 그로자도 알았습니다. 키로 음식에 비해 그로자는 고국에서 온 작은 생선을 꺼내 모두와 나누며 두 왕국의 맛 차이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요리를 맛보는 모두 시로의 사람들은 그 작은 생선이 너무 짜다고 느꼈고 이에 아이리스는 음식 취향 같은 사소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두 왕국의 공존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아스토라는 갑자기 그 생선을 아까 나온 수프와 함께 먹어보자는 영감을 얻었고 놀랍게도 그 조합은 잘 어우러져 양측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맛을 만들어냈다. 양측 모두가 즐겼다. 수프 냄비는 금세 비워졌고 생선도 모두 먹어치워졌다. 빈 병만 남기고 음식은 맛있었지만 피오스는 여전히 아이리스가 딴 야생 채소가
더 맛있다고 생각했다. 아스토라는 키로의 야생 채소숲이 떠올랐다. 그곳은 햇빛이 들지 않아 식물들이 말라 죽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햇살 가득한 시로 왕국의 채소는 훨씬 더 맛있을 거라고 믿었다. 아이리스는 이 말을 듣고 다음날 아침 숲으로 여행을 가자고 신나게 제안했고, 기쁨으로 빛나는 그녀의 눈은 그로자의 분명한 질투에도 불구하고 아스토라를 사로잡았다. 달빛에 비친 황홀한 밤하늘 아래 아스토라는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창가에 여왕은 다가와 다정하게 왕자에 대해 물었지만 아스토라가 본 것은 오직 아이리스뿐이었다. 오직 아이리스뿐이었다. 상실감을 느꼈지만 그로자는 평생 아스토라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평생. 아이리스는 편안한 침대에 누워 이 짧은 평화의 시간 동안 만족스러운 눈빛을 반짝였다. 이 짧은 평화의 시간 동안. 다음날 아침. 시로 왕국에는 따스한 햇살과 상쾌한 공기가 가득했고 아이리스와 키로에서 온 손님들은 숲으로 나가 열심히 채집을 시작했다. 산나물. 여왕은 앞장서고 싶었지만 아직 완전히 체력을 회복하지 못해서 속도를 늦췄다. 힘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곧 그들은 산나물이 가장 풍부한 곳. 여왕이 자주 맛있는 요리 재료를 구하던 큰 나무 주변에 도착했다. 에더스는 그저 평범한 채소를 뜯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낭비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짝을 지어 산나물 채취 경쟁을 제안했다. 페오스와 그로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산나물을 뜯는 낭만적인 장면을 상상하며 기꺼이 동의했다. 하지만 삶이란 꿈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에더스는 한 명씩 짝을 지어서 시로와 키로, 각각 한 명씩 두 나라의 외교를 증진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로자는 표면적으로는 동의했지만 속으로는 어쩔 수 없이 억지 미소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왕자님과 짝이 되지 못한 것에 실망해서 말이죠. 페오스는 짝짓기에 동의했지만 여전히 여왕을 보호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여왕과 단둘이 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리스가 재빨리 말을 끊고 모두에게 채소를 안전하게 뽑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몇몇 식물들은 매우 독성이 강해서 먹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섭취하면 말이죠. 여왕은 가시가 있는 새싹과 아보카도 새싹 등 다양한 식물을 뽑는 방법을 시범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아이리스의 철저한 지도 덕분에 조들은 빠르게 배우고 대회를 시작하러 갔습니다.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시마는 아직도 에더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기에 에더스조와 시마는 처음에 약간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에더스를 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더스의 부드러운 태도 덕분에 두 사람은 금방 화해하고 대회에 집중했습니다. 아스토라와 어린 피오는 첫 번째 야생 채소를 발견했지만 먹어도 되는지 확신하지 못해 아이리스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야생 식물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던 아이리스는 아스토라에게 칭찬을 받고 꽤 당황하며 아스토라의 조에 합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채소를 따던 중 아이리스와 아스토라의 손이 우연히 스쳤고 그 모습에 피오스는 격분하여 아스토라에게 칼을 뽑으려 했다. 는 순간 그로자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왕자가 다른 여인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불쾌해했다. 는 것을 이때 피오스는 키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시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는 것을 그로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다음 왕은 순수한 마음과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이며 그것을 자신이 매우 존경한다고 재빨리 해명했다. 피오스는 그녀의 말을 에더스에 대한 이야기로 오해했다. 곧 경쟁이 끝나고 모두 큰 나무 아래에 모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큰 나무 아래에서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아스토라 팀은 많은 가문비나무 새싹, 고사리,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괭이밥을 매우 정성스럽게 채집했습니다. 모두 아주 꼼꼼하게 딴 것이었습니다. 에더스와 시마 팀은 많은 아보카도 새싹을 수확했지만 아마도 조금 너무 과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거칠게 했어요. 피오스와 그로자 팀만이 식용식물 하나를 채집하는 데 성공했고 나머지는 모두 식용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에더스는 자신의 팀이 가장 많은 양을 수확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다양한 종류를 채집한 아스토라 팀이 우승했습니다. 총 무게가 에더 팀보다 적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스토라는 이 짧은 평화의 시간에 매우 만족했다. 대회가 끝난 후 모두는 요리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시마는 남자들에게 뗄나무를 구하도록 하고 여자들에게는 물을 나르도록 했다. 뗄나무를 구하던 중 아스토라는 테오가 숲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그는 재빨리 모두와 합류하여 아이를 찾았다. 다행히 아스토라는 아이리스를 만났지만 서두르는 바람에 발이 걸려 여왕을 연못에 함께 끌어들였다. 아이리스에게서 테오가 이미 큰 나무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자
시마가 요리하는 동안 아스토라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서투른 행동에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이리스는 그의 따뜻하고 친절한 성격을 눈치채고 아스토라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토라에게 두 사람은 연못가에 앉아 젖은 옷을 말렸고 잠시 후에 돌아왔다. 위대한 나무에게 그의 여왕이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면서 모두 함께 요리하고 점심을 준비하는 모습은 행복의 그림이었고 곧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쿠로 왕국의 손님들은 한 입 먹자마자 시로의 야생식물의 풍미를 즉시 칭찬했습니다. 시로의 야생초 맛에 감탄했습니다. 아이리스는 궁금한 마음에 아스토라에게 야생식물이 너무 쓰지 않았는지 물었다. 하지만 아스토라는 처음으로 그런 식물을 맛보며 이곳 음식이 쿠로의 초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낫다고 느꼈다. 이 왕국의 야생식물은 쿠로의 것처럼 쓰지 않았고 이는 아스토라와 아이리스를 더욱 가깝게 보이게 하여 그로자의 질투심을 부채질했다. 하지만 테오가 그녀에게 야생식물을 맛보라고 권유하면서 그녀의 짜증은 곧 사라졌고 그녀의 관심은 질투심에서 음식으로 옮겨갔는데 그녀는 그 음식이 짠맛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쿠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강한 맛을 이해한 시마는 귀한 손님들을 위해 소금을 챙겨왔다. 아스토라와 쿠로의 두 사절이 시로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지켜보며 테오는 어둠의 왕국 전체가 시로의 요리를 맛볼 수 있도록 두 나라가 무역조약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로의 요리를 맛볼 수 있도록 말이죠.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이리스 여왕은 두 나라가 우정을 맺고 오늘처럼 평화로운 시간을 더 많이 누리며 함께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시로 왕국에서의 평화로운 시간은 끝나고 에다스와 아스토라는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밤에 기사단장 페오스는 직접 작별 인사를 하고 귀빈들에게 무기를 돌려줍니다. 귀빈들에게 무기를 돌려주었습니다. 아스토라와 에다스는 떠나기 전에 빛의 왕을 한 번 더 만나기로 합니다. 아름다운 왕국, 쿠로에서 온 사절단이 탄 배는 시로의 선물이 가득 담긴 상자들로 가득 차 있고 그로자는 왕국의 너그러움에 진심으로 놀랍니다. 아이리스는 통상조약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는 것을 마쳤고 그들의 시로에서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리스는 두 왕국이 곧 영원한 평화 속에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평화 속에 갑자기 에다스의 표정이 변합니다. 그는 시로처럼 1년 내내 따뜻한 햇살과 고대 언어로부터 놀라운 힘을 받는 강력한 나라만이 그 백성들에게 가능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풍요와 평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에 잠긴 생명력이 고갈된 키로 왕국은 그런 평온한 삶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시로 휘하에서 이리스는 에다르의 분노의 근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두 왕국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상황은 늘 이래 왔습니다. 이리스의 말에 분노한 에다르는 그녀가 하늘을 지배하는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한다고 비난합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힘을 정당화한다고 비난합니다. 순식간에 에다르는 여왕을 공격하고 갑작스러운 공격에 이리스의 경호원들은 제때 반응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치명적인 일격이 에다르를 둘러 가르고 아스토라가 재빠른 순간적인 반사신경으로 아스토라는 막판에 광명의 여왕을 구해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키로 왕국을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키로 왕국이요. 피오스는 불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여왕을 죽음의 소나기에서 구해낸 아스토라를 공격합니다. 죽음 직전에서 여왕을 구해낸 직후였는데도 말이죠. 아이리스는 밤이 멈추기를 바라며 주저합니다. 하지만 충격이 너무 커서 말문이 막힙니다. 아스토라는 속수무책으로 피오스에게 끌려 감옥에 갇힙니다. 그로자는 시로에게 받은 선물을 즐겁게 확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병사가 뛰어들어와 즉시 출발을 요구하며 그로자를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해가 지고 어둠이 몰려오자 피오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키로 왕국 사람들을 믿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합니다. 그는 두 나라 사이의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자신과 같은 빛의 기사들은 언제나 전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순수하지만 해안을 가진 테오는 형이 지나치게 걱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의 과도한 걱정을 그는 모든 인간은 나이가 들어 죽기 때문에 영원함이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늙어 죽기 때문에 이웃과의 싸움 이야기는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사과하고 양보하는 것이 갈등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성장이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지만 피오스는 여전히 그를 어른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로 봅니다. 형이 자신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느낀 테오는 시마가 말리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여 떠납니다. 시마가 붙잡으려 했지만
피오스는 테오의 이유를 부정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지켜줍니다. 착한 아이가 이 고통스러운 시대를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면서 이 순간 아이리스는 고대어로 두 왕국이 왜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지 한탄하며 서로 맞서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고대 언어들은 빛의 여왕에게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것을 조언합니다. 옳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섬광이 아름다운 여왕을 순백의 고양이로 변화시킵니다. 아름다운 여왕은 순백의 고양이로 변합니다. 어둠의 던전 깊숙한 곳에서 아스토라는 마침내 의식을 회복합니다. 상처투성이인 그는 아이리스를 구한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고민합니다. 시로에 도착하면 그와 신분을 바꾸는 비밀 임무를 어둠의 왕으로부터 받은 에다스는 알지 못합니다. 만약 그가 에다스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면 쿠로 왕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햇빛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햇살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어두운 감옥 밖에서 빗줄기가 나오고 그 앞에 그녀는 순백의 고양이다. 갑자기 감옥 문이 열리자 고양이는 아스토라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다. 그녀의 의도를 이해한 아스토라는 재빨리 일어나 흰 고양이를 따라간다. 감옥은 버려진 것처럼 보였고 흰 고양이는 아스토라를 성벽을 넘어 경비병을 지나 아름다운 숲을 지나 아이리스가 종종 혼자서 생각에 잠기는 절벽으로 이끌었다. 아스토라는 그곳에서 자신의 두 개의 검이 갑자기 흰 고양이에서 나오는 후광에 의해 비춰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 후광은 화려한 보석으로 변했다. 보석이 부서지자 아이리스가 후광 속에서 나타났고 아스토라의 품에 의식이 없었다. 따뜻한 포옹. 아이리스가 눈을 떴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손은 깍지 껴 있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풀어놓으며 아이리스는 두 왕국이 서로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두 진영 간의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분쟁이었다. 아스토라는 사랑하는 여인이 너무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다. 심히 그는 갑자기 아이리스를 껴안으며 항상 지켜주고 응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가 어떤 실수를 하든 간에 말이야. 그 순간 아스토라는 아이리스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 왕자임을 밝혔다. 어둠. 그녀는 이미 그의 행동만으로 그가 다음 왕임을 알아보았지만 아스토라는 반드시 쿠로 왕국의 왕위를 물려받겠다고 다짐하며 그녀와 함께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맹세했다. 시로의 병사들이 도착해 아스토라는 대화를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밤이 찾아오자 이리스는 자신의 꽃밭에서 아스토라를 떠올리며 사색에 잠겼다. 아스토라가 처음 시로 왕국에 도착했을 때 그의 행동은 이리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녀는 즉시 이 정직한 남자가 왕위 계승자임을 깨달았다. 쿠로 왕국의 왕위 계승자라는 것을. 하지만 그의 지나치게 솔직한 성격 때문에 아스토라가 나라를 이끄는데 어려움을 겪을까봐 그녀는 두려워했다. 나라를 이끄는데 다행히 아이리스는 전날 절벽가에서 어둠의 왕자와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 덕분에 그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 쿠로에서 온 마수들이 수도는 물론 시로 왕국 전역에 점점 더 자주 나타나고 있었다. 시마로부터 정보를 받은 아이리스는 곧바로 모든 전선의 방어를 강화하라고 명령했다. 피오스는 며칠 휴가를 내서 대지의 격변으로 크게 소모된 아이리스의 힘을 회복할 방법을 찾고 싶어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바알과의 싸움. 시마는 왕국이 군 지휘관 없이는 버틸 수 없고 언제든지 악마가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반대했습니다. 아이리스는 피오스에게 자신이 곧 회복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어둠과의 싸움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시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오스는 왕비 치료를 우선시했지만 치료법 단서를 스스로 확보할 수 없어 그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오스는 광범위한 경험을 가진 엘프 아틀란티스에게 왕비의 치료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아이리스의 건강이 마법을 과도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악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녀의 신체 한계를 넘어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녀의 마법 통로를 방해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보통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치유되겠지만 짧은 휴식 시간과 왕국이 직면한 악화되는 재난들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실용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리스 옆에서 밤의 결의를 알아차린 아틀란티스는 아이리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성한 축복이 있는 동굴 깊숙한 곳의 위험한 장소를 드러냈습니다. 상태를 위험에도 불구하고 피오스는 여왕이 왕국을 지칠 줄 모르고 방어하는 동안 이 신비로운 약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다가오는 다크포스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시로가 이끄는 가장 숙련된 마법사 그룹이 고급 마법을 연마하여 강력한 장벽을 만들기 위해 훈련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시마의 마법 에너지를 크게 소모시켜 오래 지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피로가 힘을 압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법사들은 다가오는 악에 맞서 훈련을 계속했다. 시마는 피오스의 실종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아이리스에게 이를 알렸다. 긴급한 문제입니다. 소식을 들은 여왕은 피오스가 자신을 위한 치료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 없이 수석 기사단장의 무사 귀환만을 바랄 뿐이었다. 울창한 숲속 깊은 곳에서 피오스와 아틀란티스는 폭포로 이어지는 동굴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아이리스를 신속히 치유할 수 있는 기적의 신성한 빛이 숨겨져 있었다. 시로 왕국의 추격을 피해 날아다니는 배에 뛰어올라 탈출한 후 아스토라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에다르스와 관련된 일로 조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에게는 방금 돌아온 아스토라는 아이리스와 전쟁에 휘말린 두 나라를 구하기 위해 훈련에 몰두했다. 지금 전쟁에 휘말린 두 나라를 구하기 위해 훈련에 몰두했다. 발루스는 아스토라가 시로를 다녀온 후 결심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왕국에서 키로 왕은 누구도 시로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칙령을 내렸다. 그들의 세계에서 키로의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다. 키로에서는 선과 악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작은 방심 하나로 악이 순식간에 모든 선을 집어삼킬 수 있었다. 아스토라는 악이 만연한 것을 이상할 정도로 위태롭게 여겼고 어둠이 모든 것을 압도하면 평화가 찾아온다는 속설을 어린아이 같은 기만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발루스는 옆에서 깊이 있는 계산과 백성을 이끌어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왕의 의무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토라가 왕위에 오르면 자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그로사가 급한 소식을 전하며 달려왔습니다. 최전방의 괴물, 짐승들이 너무 강해서 정규군이 버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무광은 그로사와 아무광자에게 거만한 괴물 짐승들을 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발루스는 옆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왕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직 그만이 알고 있었다. 수도 안에서는 모든 병사와 괴수들이 집결해 있었고 흑왕은 하늘을 정복하고 왕국의 최강 부대를 이용해 시로 왕국의 빛을 끄려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한편 아스토라는 그로사와 함께 사나운 괴수가 출현한 지점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산만해졌다. 그들은 거대 벌을 닮은 괴수들의 공격을 받았다. 발을 헛디딘 그로사는 협곡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하지만 아스토라의 빠른 반사신경 덕분에 위험한 상황에서 그로사를 붙잡을 수 있었다. 그로사는 왕자 앞에서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두운 협곡을 빠져나오려던 그때 아스토라보다 훨씬 큰 괴수가 갑자기 나타났다. 괴물이었다. 그러자 그로사는 즉시 마법을 사용했고 그의 마법 화살은 괴수의 살갗에 박혔다. 하지만 괴수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듯 고통스러워하는 기색이 없었고 그로사는 더욱 거세게 공격했다. 그 모습을 본 그로사는 더욱 거세게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아스토라는 괴수와 결판을 내려는 듯 앞으로 뛰쳐나갔다. 이때 시로 왕국은 어둠과의 역사적인 전투에 직면했다. 정예 병력을 준비한 페오스와 아틀란티스는 동굴 속으로 진입했다. 고대 마법을 아이리스 여왕에게 되돌릴 신성한 빛을 담고 있던 이제 아이리스의 어깨에는 날개뿐 아니라 시로 왕국도 짊어지게 되었다. 그녀는 쿠로와 싸우라고 군대를 지휘했지만 아이리스 자신은 마치 상대 왕국을 파괴하는 것 같았다. 균형이 정말 맞는지 의문을 품던 그녀는 현 상황을 혼자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시로 군대가 전투 준비를 마치고 대열을 갖춘 채 그저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전투 준비를 마친 채 단 한 줄기 빛도 없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페오스는 절망의 끝에 다다른 듯했다. 그때 아틀란티스가 화살촉처럼 생긴 물건을 꺼내 그의 몸에 꽂았다. 동굴 천장. 이 작은 물체가 아틀란티스의 거대한 몸체를 지탱할 수 있다니. 그는 몸을 휘둘렀다가 앞으로 나아갔고 페오스가 재빨리 뒤따랐다. 그들의 앞에는 고진 길이 있었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최전선에서는 전투가 치열했다. 몇몇 괴수들이 도시 성벽을 뚫고 들어왔지만 곧바로 증발했다. 돌아온 여마법사 시마의 강력한 마법에 의해 그녀는 진영을 재정비하고 전투 계획을 분담했다.
지칠 대로 지쳐 숨을 헐떡이며 쉬지 않고 달리는 페오스는 앞에 펼쳐진 긴 어둠의 길만을 보았고 시간이 다가오는 듯했다. 손끝으로 아틀란티스는 렌즈를 꺼내 들여 살펴보고는 숨겨진 통로를 발견했다. 커다란 돌벽에 손을 대자 아틀란티스는 그것이 변장된 공간의 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페오스는 그 뒤를 따라 통과했다. 공포에 질린 시민들의 도망치는 소리와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짐승들이 나타나면서 도시를 가득 채웠다. 페오스는 고대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까지 온 아틀란티스를 칭찬했다.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 힘은 작은 병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그 병들을 폭탄처럼 던져 돌담을 날려버리고 시야를 가리는 짙은 검은 연기가 거치고 광물질 암석이 드러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피오스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 칼을 뽑아들고 앞에 광물질 암석을 계속해서 쳤습니다. 그 앞에서 각각의 불꽃이 다른 광물들에 닿으면서 색깔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목격한 아틀란티스는 피오스에게 물러서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틀란티스는 여러 가지 원소를 나타내는 여러 개의 지팡이를 꺼내 주문을 외웠습니다. 주문을 서서히 문이 열리며 동굴 어둠 속에서 신비로운 빛이 드러났다. 호수 한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빛은 눈부시게 찬란하게 빛났다. 눈부시게 아틀란티스는 빛으로 달려가려는 피오스를 붙잡았다. 그의 눈은 아틀란티스가 막 호수에 던진 돌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피오스는 호수 한가운데를 향해 굳건히 나아갔다. 그에게는 자신의 삶이 의미를 잃었고 남은 시간은 계산된 것이었다. 초가 지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리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가까이 다가갔다. 신성한 빛에 더 가까이 눈부신 흰빛이 터져 나오며 페오스는 무사히 신성한 빛을 얻었다. 아무런 피해 없이. 한편 적군은 내성 깊숙이 침투했고 상황은 머리 위에 매달린 창처럼 위태로웠다. 아이리스가 나타나 싸움에 굶주린 괴물들을 날려버리고 심화와 마법사들에게 일련의 마법을 시전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함께 원을 만들어 왕국 주위에 거대한 방패를 만들었고 여왕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심화의 품에 쓰러졌다. 한편 페오스와 아틀란티아는 힘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바로 눈앞의 방어시설을 보고 불길한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안에서는 이리스가 큰 침대에 떨리는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한편 아스토라와 그로자는 거대한 괴물과 계속 싸웠습니다. 그로자는 아스토라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를 쏘았고 아스토라는 그 힘을 이용해 뛰어올라 괴물에게 결정적인 일격을 가해 쓰러뜨렸습니다. 그 후 그로자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고 아스토라는 잠시 침묵한 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각에 잠긴 모습을 감지한 그로자는 그에게 구운 생선으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스토라는 시선으로 대답하더니 돌아서서 가버렸고 그로자는 약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웃어넘겼다. 두 사람만 있는 큰 식탁에서 은은한 조명 아래 오붓한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그로자는 그에게 왕위를 위해 몸을 잘 보살피라고 조언했다. 아스토라는 케이크를 자르면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의심했다. 그는 전능한 기사 발루스와 함께 서 있던 기억을 떠올렸다. 발루스는 그에게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세상의 본질, 그림자 속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어떤 틈도 어둠이 확장될 수 있게 하는 곳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아스토라에게 이런 생각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횡설수설하는 소리와 빛의 왕에게 한 약속에 대해 듣고 있자니 그로자는 화가 나서 테이블을 쾅 치고 일어서서 그의 옆으로 다가가 선언했다. 아스토라가 왕국의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그의 곁을 지키겠다고 말이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스토라는 그로자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침묵이 둘을 감쌌고 자신의 반응을 깨달은 그로자는 그를 놓아주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스토라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이리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로자는 방에서 뛰쳐나갔다. 혼란스러워하는 아스토라를 두고 자신의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처받은 채로. 그래도 그로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나 지지할 것을 맹세했다. 피오스는 허둥지둥 이리스가 누워있는 방으로 달려가 옆에 앉아있는 시마에게 신성한 빛이 담긴 병을 건네주며 여왕의 몸에 재빨리 융합시키라고 재촉했다. 주문을 완료하자 이리스는 안정된 것 같았지만 아직 깨어나지는 않았다. 저녁이 되자 이리스는 고대 언어가 적힌 곳에 앉아 손을 모으고 속삭이며 젊은 어둠의 왕자의 따뜻한 포옹과 약속을 떠올리며 그리운 듯 미소 지으며 아스토라와 함께 여정을 떠나고 싶어 했다.
피오스가 다가와 전투가 임박했으니 무리하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다. 곧 다가올 테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예의와 진심 어린 표현들로 가득 차 있었고 페오스는 그녀에게 일찍 쉬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스토라는 길을 걷다가 행상인이 시로와의 결투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어 걸음을 늦췄습니다. 행상인은 생각에 잠긴 젊은이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었고 곧 그가 왕자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처 백성들은 전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속삭였는데 그로소 10분만 아니라 왕자도 검을 휘두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행상인은 아스토라가 반란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부인하며 하늘을 향해 시선을 들었는데 하늘은 희미했고 여러 대의 비행기가 일렬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방금 한 말에 대한 주저와 불확신으로 아무도 안심시키지 못했다. 만약 아스토라가 왕위에 오르면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이라는 바람을 가진 상인은 눈을 반짝이며 왕자에게 달려든 아이들 무리 하늘에 떠있는 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키며 아스토라의 눈에 띄는 걱정과 주저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바랐다. 쇠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다가오자 어린 소녀는 두려워하며 아스토라 뒤에 숨었다. 그들은 왕자를 소환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은 궁궐로 호송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로소는 아스토라의 발걸음을 쓸쓸한 표정으로 지켜보며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려는 참이었다. 그로소는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 바다로 향하기로 결정했고 페오스는 이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겼다. 퓨리어스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자 시마와 페오스에게 도망칠 것을 권했다. 그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페오스는 자신의 왕국이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주먹을 가슴에 쥐었다. 자신의 왕국이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페오스는 아이리스가 있는 한시로는 결코 항복하지 않고 왕자에 앉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같은 믿음을 공유했다. 왕자에 앉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이리스는 그 소년과 새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떠올리며 결연한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얀색과 검은색, 극과 극의 두 색깔, 하나는 눈부신 빛이고 다른 하나는 신비롭고 어둡고 차가운 밤이었다. 여왕은 날개를 펼치고 눈은 목표물에 고정한 채 힘차게 자신의 왕국을 향해 나아갔다. 아이리스는 눈살을 찌푸리고 순백의 날개를 눈부신 하늘을 향해 펼치며 선조의 물의 언어가 자신의 백성과 왕국의 빛을 가져와 어둠을 물리쳐 주기를 기도했다. 지도자 주위에는 밝게 빛나는 후광이 비추고 있었고 칼은 하늘을 향해 들린 채 페오스와 그의 병사들은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도시 성벽 위에서 여마법사는 결코 한가하지 않았고 힘을 합쳐 왕국을 공격하는 악마 무리를 섬멸해야 해. 악마의 수가 급증했고 아이리스는 유리한 위치에서 다크킹의 도착을 목격했지. 그리고 혼자 그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어. 시마는 처음에 승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음 장면은 그녀와 그녀의 병사들을 모두 경악하게 만들었어. 하늘은 암흑에 휩싸였고 악마들은 더욱 강해지고 수적으로 늘어났지. 그래서 전투 전략을 바꿔 최대한 많은 적을 쓰러뜨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어. 최대한 많은 적을 처치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어. 짙은 자주색 기운에 둘러싸인 아이리스는 다크킹의 조롱하는 목소리를 들었어. 다크킹에 그는 눈앞에 젊은 여성을 깔봤지만 아이리스는 혼자 있든지 간에 느꼈다. 혼자가 아니었든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든 상관없었어요. 그와 정면으로 마주한 것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요인이었다. 칼이 빛나는 아이리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전투. 왕국의 사람들은 당황하여 군인들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궁전으로 들어가면서 악마들이 대담하게도 신성한 대료까지 도달했다. 어둠에 사로잡힌 병사가 경련을 일으키며 공격하려 돌변했다. 그는 검으로 민간인을 베었다. 다른 병사가 적시에 어두워진 동료를 제압하여 무고한 사람을 구했다. 사람들, 하나둘씩 병사들은 어둠의 이성을 잃고 동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동료들을 시마는 마법을 사용하여 그들을 보내면서 동시에 기병대와 궁궐 주위에 방어막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피오스는 숨이 가빠지며 피로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들은 여왕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악마들은 압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기사 발루스가 뻗은 팔로 그들을 막고 검을 뽑아 피오스에게 도전했습니다. 빛과 어둠의 군주 오른팔로 알려진 두 사람은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한편 이리스는 어둠의 왕의 공격을 피하느라 애썼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해지는 힘의 화신이라며 비웃게 만들었다. 덧없는 빛이 아니라고. 그와의 싸움의 결과는 명확했다. 그와 같은 자들은 잔혹한 계승순환의 희생자였지만 그는 그것을 파괴하고 최고 통치자가 되어 영원과 우주를 모두 차지하려 했다. 이리스는 어둠의 왕이 성공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들의 대결은 강렬한 빗줄기로 하늘을 둘러 갈랐다. 심화와 여전사들이 만든 방패가 몰려드는 어둠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공격에 보라색 안개가 기병들의 정신을 덮쳤고 심화는 위로 솟은 높은 요새를 올려다보며 좌절하여 소리쳤습니다. 선조의 물의 언어가 아직 그들에게 힘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오스와 발루스가 멋진 검술 대결을 펼치자 땅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발루스의 조롱이 피오스를 격분하게 만들었지만 그의 힘은 전능한 암흑기사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땅 위에는 2명이 강력한 기사가 있었고 하늘에는 힘의 균형의 극단에 있는 2명이 왕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된 아이리스는 세상의 균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왕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화살처럼 돌진했지만 영원한 어둠의 왕에게는 단지 아이의 장난 같은 회피였습니다. 아이리스는 그의 반격을 피할 수 없었고 옆구리를 직격으로 맞고 쓰러졌습니다. 심화는 심하게 부상당한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마법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지만 다시 사라졌습니다. 절망에 무너져 땅에 쓰러진 그녀는 아직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아직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리스는 이러한 도전적인 말을 듣고 어둠 속에서 희망의 불꽃이 피어났다.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조상들의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그들은 운명의 기계의 힘에 위지할 것이다. 기어. 마법팀의 마지막 멤버들이 모였고 기어는 밝게 빛났다. 아스토라와 다른 이들의 이미지가 나타났다. 아이리스는 눈에 눈물이 고여 놓아주었고 아마도 피할 수 없는 파괴를 알리는 신호일 것이다. 심화는 여왕의 영혼을 깨우려 했지만 그녀의 부름은 대답이 없었다. 효과가 없었다. 적이 머리 위에 떠있는 것을 보며 만족감에 젖은 여마법사는 그녀에게 망설이지 말고 서둘러 행동하라고 재촉했다. 심화는 자신의 목숨을 여왕에게 걸고 사명을 완수하라고 독려했다. 그리고 심화가 어둠의 고통에 몸부림치자 악이 지배하는 어두운 공간에 고통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한편 암흑왕국에서 아스토라는 병사의 지시에 따라 수도의 공간 이동문으로 급히 향했다. 암흑왕국을 지휘하는 왕의 거처인 왕궁에서 아스토라는 근처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무자비하게 공격했던 에다스와 마주하게 되었다. 빛의 왕을 공격하려 했던 것에 대한 보복으로 에다스는 아스토라에게 그의 몸을 2개로 나눈 이유를 따졌다. 아스토라를 가까운 동료로 여겼던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시로 왕국 출신이 아닌 자가 그토록 왕비를 구하기 위해 애썼다는 사실에 에다스는 놀랐다. 에다스의 말을 통해 아스토라는 일어났던 모든 일이 왕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스토라는 왕의 음모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까운 기사 발루스조차도 전쟁의 진실을 알지 못했다. 아스토라의 끈질김을 보며 에다르는 그의 목을 겨냥해 검을 뽑았다. 에다르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의 사지가 진정한 악마로 변해갔다. 아스토라가 돌진했지만 그것은 상대에게는 사소한 방해일 뿐이었다. 이번에는 에다르가 나아갈 차례였고 아스토라는 스키르스에게서 물려받은 마법의 오라를 발산하며 에다르를 검은 돌에 가두었다. 이기었다고 생각한 아스토라는 궁전으로 향했지만 어둠의 줄기에 의해 눈이 멀었다. 뒤에 서 있던 에다르는 자신의 힘을 과소평가한 왕자의 순진함을 조롱하며 아스토라의 어깨 갑옷을 산산조각 내었고 에다르의 각 타격은 상대의 살에 독이 스며들게 했다. 에다르스의 검이 아스토라를 찌르자 아스토라는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여 교활하고 악한 악마를 물리쳤다. 영원한 밤으로 나아가기 전에 에다르스는 아스토라에게 모두가 믿고 있는 어둠의 왕의 기만적인 말 뒤에 숨겨진 진정한 목적을 상기시켜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시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쿠로를 끌어내려 자신의 최고 통치자의 자리를 확보하려 했다. 에다르스는 왕자의 눈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졌다. 아스토라는 일어섰고 땅에서 검을 뽑아 궁전으로 나아갔다. 텔레포트 게이트 반대편에 매복해 있던 병사들은 신속하게 그에게 패배했습니다. 아스토라는 모든 힘을 쏟아부으며 부두로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동시에 그의 길을 막는 작은 악마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로사가 나타나 방벽으로 공중의 악마들을 없애고 아스토라에게 이곳을 자신에게 맡기고 뒤에서 지원하겠다며 그가 소중히 여기는 왕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스토라는 부두까지 열심히 달렸지만 더 이상 비행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신비로운 힘이 갑자기 아스토라를 감쌌고 그의 내면에 숨겨진 힘이 발휘되며 눈부신 아우라를 발산했습니다. 드러났다. 그의 등 뒤에서 검은 날개가 돋아났고 아스토라는 망설임 없이 하늘로 날아올라 전장 너머 하얀 구름 속을 날아갔다. 시마는 암흑왕에 대한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휩싸이고 말았고 다른 마법사의 부름을 받고 나서야 깨어났다. 그녀의 시마는 아이리스의 백마법사의 힘을 부러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탑 꼭대기에서 아이리스는 선조의 물의 언어로 회개하는 듯했고 아스토라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속임수꾼이라 여겼다. 새로운 힘을 얻은 아스토라는 이제 수월하게 자신의 길을 뚫고 나아갔다. 아이리스를 향해 날아오르며 검을 휘두를 때마다 아이리스는 조상의 물의 언어의 모든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쿠로와 시로 둘 다를 봉인하기 위해서 땅이 심하게 흔들렸다. 위험을 감지한 발루스는 물러서서 시마 쪽으로 달려가 궁궐 안으로 뛰어들었다. 궁궐 안으로 땅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짙은 검은 연기 속에서 천천히 사라졌다. 도시 밖에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페오스는 좌절하여 검을 떨어뜨리고 여왕이 자신을 기다리지 않았던 이유를 궁금해했다.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그가 선조의 언어에서 나오는 빛이 강해지며 도시와 심지어 아이리스까지 순식간에 파괴했습니다. 멍한 상태에서 아스토라는 기다리던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푸른 눈이 크게 떠졌지만 결국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리스가 땅속 깊이 묻혔음에도 아스토라는 모든 것을 걸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지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암흑왕은 아이리스가 선조의 물의 언어와 하늘 대륙을 희생하여 자신을 물리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깊은 블랙홀에서 유성처럼 빛이 그에게로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아이리스를 구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유언을 이루고자 하는 아스토라였습니다. 아스토라는 검으로 어둠의 왕의 활짝 뜬 눈을 꿰뚫고 저주를 내리고 그를 지구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이야기를 끝맺은 치명타를 날리며